유배지에서는 아주 고아서 드시면 안 된다 이게야. 기하로 단체링했어. 뭐 고아시간에서는 안 맞단 거야. 근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주사관으로서 처음에는 주사 유물관이었는데 유홍준 박사가 문화재청장이 되고 건축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이 배경에 맞는 지하에다가 건물을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이 초라하다고 감자창고라고도 일으키는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지하에 가면은 아기자기한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설계는 성효상 그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것으로서 아주 분위기에 맞게끔 잘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네. 계단을 좀 어떻게? 그때 그 고마움을 평생토록 잊지 말자. 영생 불망이에요. 잊지 말자. 그런 비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분이 이런 정치 또 이런 암행어사 임무를 수행을 백성을 위해서 했는지 아마 이걸 보면 대충 이걸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해서 관직을 형조 참판까지 올라가는 관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55세에 아버님이 동지부사로 임명받았을 때가 24세 아닙니까? 본인이 제수를 받아요. 무려 30년 지나.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내가 연경으로 가는구나. 가면은 그 명사들과 교류했던 명사들과 만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행장을 차리고 있는 시대, 그 시대 예산이 가서. 그런데 그때 이 경주 안동김씨 세력이 바로 모함을 해가지고 경주김씨강을 몰락시키는데 사용을 해요. 은상도 옥사라는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서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집요하게 한 8개월을 권종임금을 들들고 그리고 순환왕후를 순환왕후가 나중에 사형시켜라 그렇게까지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국문을 해보니까 배후가 누가 나오냐? 안동김씨가 나왔어요. 안동김씨 세력들이 다 사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동김씨 세력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많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배후에 김정희가 글을 써줬다. 요 한마디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국문을 6차례나 받고 매를 36대나 받고 근데 그 국문하는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영의정, 권동인서부터 조인영 이런 친구들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권정임금에게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형을 시키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감형돼가지고 위리안치 유배형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삼천리 위리안치. 그것은 명률에 따르기 때문에 한양에는 안 맞아요.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은 삼천리 가까운 거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반도 삼천리인데 한양에서 삼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그것도 제주도에서 지금 여기 대전까지 그것도 길이가 2080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곡행길도 딱 돌려서 이렇게 남원으로 보냈다가 이러면서 여기까지 위리안치 유배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무려
한참 55세 때 정말 나란 일을 해 그때 유배를 당하신 게 이게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이 이 9년 세월을 가장 무르익을 그 시절에 유배를 안 당하셨으면 어땠을까?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어떤 거를 쓰셨냐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일본 문화론이라는 걸 쓰셨어요. 이 문화론을 보니까 여기까지가 문화론이 이거예요. 이 전부예요. 근데 이 글 문화론이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옛날에 일본은 다 문자도 백제 왕으로부터 건너갔고 모든 것은 조선에서부터 문화가 건너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벌써 조선을 앞섰더라. 벌써 조선을 앞섰는데 모든 서적이 청나라로부터 나가사키로 마구 들어갔다. 심지어 청나라의 어떤 서적까지도 보니까 일본에 있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 선비들이 이 무지몽리한 조선 선비들이 지금 일본을 무시하는데 이미 앞섰다. 또 이 서적뿐만 아니라 경제력, 군사력이죠.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그 서적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다 안다.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문항을 쓰셨어요. 그리고 호가 일본은 500개가 넘는데요. 호 전문가들이 보면. 근데 호가 여기 보니까 고우산인이라는 호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가 뭔가 봤더니 우이국, 우리나라 고대의 독립 선진국인 우이국이 바로 우래요. 그런데 그 고대 우이국을 호로 쓰신 거예요. 고우, 산인, 산사나이. 우이국의 산사나이라. 조선의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부터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을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호예요. 그래서 참 이 일본 문화를 보면서 야, 이게 지금하고 똑같다. 지금하고 똑같이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 이분 4후 50년에 심지어 이분이 계실 때도 정한론이 이미 있었고 일본은 세 개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해가지고 막부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러면서 유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력, 경제력을 키워나갔어요. 나중에 정한론에 의해서 조선이 망하는 그냥 뭐 싸움도 못하고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 딱 맞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본이 왜 독도를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것은 한마디로 침략을 위한 구실이다. 그래야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땅이라고 선포를 해놔야 침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그런 것이 똑같이 지금도 일본 경계에 하는 것이 지금도 적용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이만큼이 다 그 안타깝게 8년 3개월, 9년의 세월을 유배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 가택연금 당해요. 나오지 못해요. 네가 탱자겠자예요. 그래서 탱자가 가시가 울타리 쳐져 있는 그러한 가택연금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오신 지 2년 만에 그 어려운 그 생활을 하시면서도 외환위 씨에게 많은 편지를 써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피부병서부터 온갖 질병들이 다 갖고 계시고 힘이 드셨던 때에 부인마저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 다 됐습니다. 근데 허련이라는 제자가 이상적이라는 제자 그리고 초이선사 이 대둔사에 있는 친구예요. 평생 지기 친구입니다. 30세에 만났다. 이 친구하고 그 교류관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1년씩 같이 살아주고 차를 보내주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교류를 해나가요. 힘을 회복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때 이상적에게
너무 청나라로부터 많은 서적을 여기까지 보내주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세안도를 만들어줍니다. 이 세안도가요, 국보 제180호 바로 저 안에 진품하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추사체가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헌종이 종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헌종이 계속 허련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허련은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식은 다 알고 있으니까 헌종이 허련 불러서 추사김정이 지금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다 돌아가시겠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9년 만에 해배가 돼요. 해배가 돼가지고 와보니 뭐 50세칸 월성에는 다 안동민 씨가 다 몰수해간 거리고 예산에 조금 남아있는 가산과 정리해서 한양에도 못 들어오고 용산의 강상 바로 강강 위쪽에 용산 근처에서 잠시 계셨었어요. 거기서 작품 활동도 하시고 제자들도 양육하고 뭐 재기를 노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친구 권도님이 영의정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예청 문제로 휘말려가지고 북청도 또 1년 유배를 당해요. 이러면서 완전히 정기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때 더 이상 이제 그때부터는 퇴출당한 뒤부터는 과천에서 4년을 생활했어요. 4년 생활하시고 71세 정도로 세상을 뜨셔버렸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철종에 의해서 4년 복관됩니다. 복관이 됐으니까 이러한 초상화가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저 안에 초상화가 걸려있거든요. 영일본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자, 이쪽으로 오시면 김정희 선생님 그런데 아마 가문 끝에 단비가 왔는지 희우라는 실언절구를 써주시고 화진 이렇게 썼는데 요 라임에 맞춰서 전천울선에 맞춰서 시를 적어서 답장을 해라 하는 거를 영조님이 직접 써서 김한신 사위한테 준 거래요. 그러면 김한신 사위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댓글을 또 시를 써서 보내드렸답니다. 근데 보니까 팔방선 이렇게 붙여놓으시되 거기에 땜질한 흔적이 보여요? 그것도 영조임금이 땜질한 거예요? 영조임금. 네, 잘못 쓰셨는지. 수정편이 없어. 네, 그때 막 수정편이 없었나 봐요. 자, 이쪽에 보시면 영조임금의 친필에 이것도 영조임금이지만 근데 막 떨어져 나오고 좀 지저분하죠? 비문이에요. 보면 여기 월성위가 나오고 김공지묘가 나오죠? 바로 화수동주 부좌. 39세의 실록을 보니까 김한신 졸 이렇게 나와요. 그 졸이라는 게 바로 죽었다 그 뜻이거든요. 바로 39세에 원인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졸했습니다. 화순홍주가 너무 슬퍼서 14일 동안 고기를 굶고 따라 죽어요. 그러니까 영조임금은 참 불행하죠. 보름 만에 사위에 있고 딸 있고. 더군다나 영조임금의 처자들은 일찍 죽어요. 10살. 둘째 아들 사도세자 본인이 죽여요. 나머지 다 딸이에요. 12.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굉장히 귀여워했던 이뻐했던 화순홍주인데 아파가지고 고기를 끊고 안 먹으니까 직접 가가지고 미움을 먹이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먹고 토하고 결국 죽어요. 그래서 합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밀을 써줬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임금이지만 불행한 분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자성홍이라는 친필로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 이런 거를 써놨어요. 그런 편지를 남겨놨습니다. 이쪽은 양국에 계시고 여기는 김노명대 이렇게 써있는 거 간차는 바로 친아버지의 글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봉내 풀사체 이렇게 되어 있고 청축도 선생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탁본 뜬 건데 충남 예산에 바로 고향에 그 뒷산에 바위에 새겨놓은 글씨라고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김정희 선생의 친필 관찰이에요. 초서로 막 이렇게 쓰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다 쓰시고 또 더 쓰실 게 있는지 중간에 또 사이사이에 또 쓰셨어요. 네. 그렇게 쓰셔서 여기 사이사이에 또 있죠? 네. 네, 관찰이에요. 관찰. 지금으로 말하면 편지. 이쪽은 봉투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 이 글씨체가 한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무량수가 똑같은 무량수가 있는데요. 글씨는. 그런데 보시면 이 글씨는 55세 때 바로 유배에 가시면서 대남에 친구 초이선사가 있는 대둔사에서 바로 이 글씨를 써줬답니다. 글씨 자체가 아주 굵고 힘이 넘쳐요. 생각해 보시면 55세 유배 가시면 그때 국문 받으셨죠. 또 36대나 되는 매를 맞으셨죠. 그 먼 길을 유배길을 걸으셨죠. 아마도 육체적으로는 다 돌아가실 지경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글씨체가 이렇게 웅장한 글씨를 쓰셨어요. 노완 이렇게 돼 있죠. 호가. 근데 이쪽 보세요. 요거는 바로 고향의 화엄사라는 고향의 절이 있대요. 김한신부터 세월호 절이 가는데 무량수와 똑같은 글씨인데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죠? 많은 그 어떤 이 힘은 저쪽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무자의 그 무보면 이쪽은 좁잖아요. 저쪽은 이렇게 널찍하고 또 량도 보면 여기 획이 2개나 그어져 있어요. 근데 저쪽은 하나입니다. 근데 저게 맞는 량이거든요. 이쪽은 내가 쓴 글씨는 맞는 거야 라고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게 보면 이 문이 있는데 문이 여기는 꽉 닫혀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열려 있고 입구도 여기 좁고 저기는 넓어요. 뭔가 마음이 많이 변화되셨는지 글씨 자체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추사체의 변화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 잠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시면서 나중에 보시면 추사체는 놀랍습니다. 모든 서체가 녹아 있는 게 추사체고 추사가 쓴 글씨는 아무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추사라는 폴을 쓰셨죠. 세한도로. 자, 여기 세한도 보시면 세한도 세월세자 추운 시절 그림입니다. 세한도. 그리고 왼쪽에 우선시상. 우선은 이상적의 호예요. 제자 이상적의 호고 시상 제자 이상적 먼저 감상해 보시게. 그리고 완당 혼을 완당을 쓰셨죠. 바로 중국의 완원인 준후입니다. 완당.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장무상망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 장무상망은 글자 그대로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 그 뜻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노송 한 그루, 꼿꼿한 나무 세 그루, 그 사이에 초라한 집 한 채, 황량한 벌판, 그리고 잘 모르는 이상한 창문 하나가 동그란 창문이 보이죠. 그죠? 대정에는 이런 창은 없습니다. 한양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그 그림을 그리셨는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건 전문화가 그 그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문인화라고 해요. 문인화. 그런데 이 글씨는 실제 이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어떤 분이 물어요. 없어요. 이런 나무를 그린 거, 이 그림 자체는요 상징성이 있는 거고 이분이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이 아주 보시면 썰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8월달에 그리신 거예요. 8월달에 여기서 보시면 이 노송은 거의 잎이 다 떨어져 있고 기울어지기까지 했는데 가지 끝에 여기 솔잎이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마도 추사 김정희 자신을 이 소나무에 비견해서 나타내시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 늙어 죽어가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하는 걸 나타내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꼿꼿한 나무는 보면 심지어 기울어져 있는 이 노송을 받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꼿꼿한 거 보니까 아주 기계가 살아있고 아마도 이건 제자 이상적으로 나타낸 게 아닐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창문, 반문을 써주셨는데 편지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바로 이 그림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안도 발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만학과 배운 두 문집을 보내주더니 올해에는 의경의 문편을 보내주었네. 이런 세상에 힘 있는 물건도 아니어서 천만리 먼 곳에서 사야 하고 더구나 그것도 몇 회가 걸려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더욱이 세상은 물밀듯이 권력만을 따르는데 이와 같이 많은 고생을 하여 애써 구하는 것을 권력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바다밖에 한 초췌하고 메마른 사람에게 주었으니 마치 세상 사람이 권력자를 추구하듯 자네는 나를 따라주었네 그랬어요. 태사공이 말하기를, 태사공은 이제 사마창 사비를 쓰신 그 태사공이 말하기를 권력으로 마음을 갖춘다는 권력이 사라지면 사금이 멀어진다고 했는데 자네 역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일 텐데 스스로 권력을 따르는 무리를 초연히 떠나서 권력을 쫓아 들어가지 않으니 나를 권력으로 대하는 것이 대하지 않는단 말이냐? 아니면 태사공의 말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말을 하시고 그리고 공자 말씀을 인용합니다. 공자가 말하길 세한연회 지 안다 송백지 후조 송백이 시들지 않음을 안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늘 푸르른 송백을 빗대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늘 푸르른 그것도 세한연 추운 시절이 돼야 푸른다는 것을 안다. 아마 없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태를 풍자하면서 끝냅니다. 권력만 따르는 그러는 세태. 너무 심하였으니 슬픈 일이네. 그러면서 합의의 부문 같은 것을 박절 발걸음이 끊어진 거예요. 완담무인 쓰다 이렇게 해서 맺었어요. 그런데 요거와 똑같은 진품을 영인한 것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이 바로 진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진품을 똑같은 걸 100부를 영인했는데 누가 했느냐? 후지스카치카시라는 일본 사람이 자신의 회바뀐 연구로 39세에 100부를 영인했대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39년 됐으니까 이것도 오래된 거죠. 네. 그런데 39년에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폭이 3폭이에요. 3폭인데 이 화질도 화산질 질도 달리 쓰셨어요. 이쪽은 좀 거칠고 이 그림 그리기에 적당한 화질로 그리고 중간 아주 여기는 고운 화질에 가로 세로 아주 세밀하게 금을 부시고 정성 들여서 글을 쓰셨는데 바로 이게 295자의 정중간에쯤 보면 공자왈 세한연후 지 송백지 후조 바로 이 문장 핵심 문장을 여기다 쓰셨고 또 보시면 이 추사체의 진수 중에서도 이 지자가 있습니다. 지자가 27개가 나오는데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이걸 분석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갈 지자가 이렇게 쉬운 글자를 달리 쓰셨어요. 원래 못 쓰셔서 이렇게 쓰셨을까요? 바로 추사체입니다. 추사의 바로 이 실험정신 또는 창의. 이분은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친구한테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마천시변 독진천호. 무슨 말이냐면 벼루를 10개를 하도 먹을 갈아서 벼루 10개를 구멍을 냈고 붓자루 천자루가 몽땅 듯이 됐대요. 그만큼 글씨를 쓰신 분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서 놀라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제자 이상적에게 준 거예요. 이분이 그걸 갖고서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연경에 가면 선생님의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연경에 이미 추사 김정희는 해동치이 되는 걸 다 알고 그 교류가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그 명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정희 선생의 소식을. 그래서 이 이상적은 역관이기 때문에 이걸 두루 말아서 갔어요. 가서 바로 이 많은 청나라의 명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정희 선생 소식을 들으려고. 이 중에는 김정희 선생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김정희 선생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제주도에 위리안치 유배형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 소식을 전해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나라에. 분명히 가실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품속에서 이 세안도를 펼쳐 보인 거예요. 세안도를 딱 펼쳐 보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 더더욱 감동이 있었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명사 16인이 찬문을 써줬습니다. 다 써서 이렇게 찬문을 써줬어요. 그래서 16분의 찬문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길어져서 길이가 13m. 성대한 환영식도 받고 이 두루마리를 말아서 다시 청나라 조선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스승님한테 소식도 전하고 다 전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제자 이상적은 연로해서 제자한테 줘요. 그 제자의 아들이 물려받아요. 그게 김준학이라는, 김병선의 아들 김준학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본인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글씨도 잘 쓰셨어요. 완당세한도 김준학이 써 있어요. 진품에 찬문에 이게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쓰셨어요. 보니까 김준학, 여기도 김준학. 그래서 김준학이 3개나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이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도 갑으로 물려주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또다시 바뀝니다. 임자가 또 바뀌어요. 또 팔고 하다가 나중에 후지스카 지카시라는 일본 사람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이 보물을. 그런데 이분은요, 처음에는 후지스카 지카시라는 사람은 청나라를 연구하는 대가였어요. 청나라 연구, 동경 철학과 박사였는데 청나라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조 문화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보니까 그 중심에 김정희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 선생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청나라에 있는 김정희 선생의 모든 작품을 다 모아. 그렇게 해서 모은 게 100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시고 나중에 이분은요, 이만한 두꺼운 김정희 관련 논문을 쓰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후지스카 아키나오라는 아들이 과천에 기증을 합니다. 이 세안도도 마찬가지로 입수를 하고 브리솔란도도 다 입수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패망할 거를 알고 나중에 동경으로 가져가요. 자신의 서고로 가져갑니다. 그 많은 자료들 다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이때 진도의 수직가 서해가 소정 손재기라는 분이 그 소식을 알고 국내에서 이거를 반환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동경까지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국보, 이 보물은 조선 겁니다. 주십시오 했는데 안 주는 86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서고도 꾸며드리고 그래서
이 후지스카가 감동을 해가지고 당신이 맡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1945년 1월 가지고 들어왔는데 45년 바로 8월에 해방이 되잖아요. 전국이 어수선하잖아요. 꼭 간직하고 있다가 49년도 이쯤에 이분들한테 이 보물을 드러냅니다. 오세창, 이시영, 정인도 대단한 애국자들이고 독립투사들이잖아요. 특히 이 오세창 이분은요, 이 제자 이상적의 제자인 오경석의 아들이에요. 보니까 다 김정일 선생을 흠모하는 분들이고 연구가들이고. 그런데 이분이 이걸 보시고 제안도를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보물이 돌아온 걸 보시고 찬문을 써주셨어요. 여기 내용을 조금 보면요, 우선의 제자였던 매원 김병선 선배한테 돌아가고 그 아들 준학군에 이 쓰고 읊으면서 보관했으니 그림이 그려진 지 70여 년 뒤다. 이웃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점령하고 모든 공사에 귀중한 서적과 보물을 온갖 수단을 다하여 탈취하니 이때 이 그림도 마침내 경성대학 교수였던 후지스카를 따라 동경으로 옮겼다. 세계의 전운이 가장 높을 때의 손군 소전이 훌쩍 현해탄을 건너가 거액을 들여 우리나라의 진귀한 물건 몇 종을 사들였으니 이 그림 또한 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포탄이 비와 안개처럼 자욱하게 떨어지는 가운데 어려움과 위험을 두루 겪으면서 겨우 뱃머리를 돌려 돌아왔다. 이 말이 바로 대동아년의 말기 동경 폭격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생명보다 더 국보를 아끼는 선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이러면서 이 제안도를 보시고 이런 찬문을 써주셨어요. 이시영 이분만 대단한 거예요. 가족들이 다 독립운동 하시면서 그 가사는 다 독립운동에 다 하시고 마지막 남은 이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 하셨던 이분도 이렇게 써놨어요. 정인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 분이 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보물이 국보가 나중에 180호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전 손재영 선생이 이거를 간직하고 있었으면 또 그분이 가보를 물려받았을 텐데 또 이분이 아마 정계에 좀 뜻이 계셨는지 이거를 또 넘겼어요. 좀 사채없이 넘겼다가 그것도 국회의원으로 떨어지시고 그 보물마저 다 넘어갔어요. 나중에 이것을 개성 수집가인 손색이라는 분이 불예설난도까지 다 입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 아들이 손창근 옹에게 물려줬습니다. 이분이 최종 소유자입니다. 보니까 이 국보가 손바퀴 10분, 10사람이 바꾸고 최종 소유자가 손창근 옹이에요. 그런데 제가 손창근 옹을 조사해 보니까 12년도에 그 손색이 부친으로부터 송백님을 1000억대, 시가 1000억대나 되는 임야를 기증을 하신 분이에요. 다른 데서 이거를 팔아라, 골프장 하겠다, 어쩐다 하는 그런 땅을 과감하게 그렇게 기증하시고 어느 날 1억이 생겼다고 중앙박물관에 계좌번호 불러라 해서 1억을 쾌척하신 분이에요. 이런 훌륭한 분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연로하셔서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가 봐요. 그런데 아직 기탁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분들과 수장부에 지금 있는데 이분이 지금 3번밖에 전체 굉장히 이제 크게 보도를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진품도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바로 대정향교의 현판글씨로 써주신 의문당이라는 저 현판글씨가 바로 김정일 선생의 진품이 됩니다. 대정향교는 단산 바로 밑에 있어요. 진품하고 똑같아요. 대정향교. 그래서 의문당 향교에 어울리는 글씨 같아요. 의문이 나면 질문을 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가 몇 개 글씨가 이렇게 해놨고, 자, 요거 보시기 전에 이쪽에 보세요. 바로 이분이 이 편집글에 나중에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혀에 난 종기와 코 속에 난 혹이 아직도 아파서 5, 6개월을 끌고 오고 있네. 어찌 이토록 지루하게 고통을 주는 병이 있단 말인가? 이게 지금 그 대정의 유배 생활에서의 심경을 조금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배 생활 2년 만에 온갖 귀양살의 옷가지와 음식을 챙겨주던 아내가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때에 쓰신 거예요. 어허 나는 형틀이 앞에 있고 큰 바다가 뒤를 따를 적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부인의 상을 당해서는 놀라고 울렁거리고 월이 빠지고 혼이 달아나서 아무리 마음을 붙들려 매여 해도 길이 없으니 어쩐 까닭인지요. 허허 이렇게. 근데 이분은 2년을 선곡을 누리시면서 매일 곡을 하시면서 그렇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차라리 부인이 살고 내가 죽었으면 나의 고통을 알 텐데 이런 글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글씨들이 있는데 이런 글씨를 보면요. 잔서완송루라고 하는 이 글씨는 호가 보니까 36구 주인이에요. 그런데 36구, 구가 갈매기 숫자. 36 갈매기 36마리가 날아다니는 곳이 어딜까? 보니 용상시절, 강상시절에 이걸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36구 주인 호입니다. 근데 이 글씨체를 보면요. 모든 글씨가 녹아있어요. 전서가 들어있는가 하면 초서가 들어있고 행서가 들어있고 모든 글씨체가 녹아있고 이런 글씨는 흉내낼 수 없는 추상하는 글씨죠. 노년기 완숙기에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이 글씨는요. 바로 김정희 선생님 이 글씨를 마지막으로 3일 후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이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이쪽으로 판전이라고 있죠? 바로 서울의 봉은사의 변판 글씨입니다. 진품은 거기에 있으니까 서울에 가서 한번 보세요. 판전이라는 글씨를 쓰시고 70일과 병중작 이렇게 쓰셨어요. 70일과 이것은 바로 과천 시절에서 71세에 아마 병중에 쓰셨을 것 같아요. 서라고 안 그럽니다. 이분은 작이라 그랬어요. 작품이에요. 이 마지막 작품을 쓰시고 아마 돌아가실 걸 예감하셨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글씨, 그리고 8살 때 글씨와 비슷하답니다. 바로 그렇게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 이런 글씨를 쓰시고 성립해요. 조선의 별이 떨어졌어요. 1년 뒤에 김한철이라는 그 김정희 선생의 제자가 이렇게 초상화를 남겼어요. 친구 영희령하는 권경님이 김한철한테 초상화를 씁니다. 이거는 원래 영희본이거든요. 이한철인데 영희본인데 진품은 중앙박물관에 있어요. 건너에 창문이 위에 있습니다. 워낙 얼마나 정밀하게 그리셨는지 수염 한 올 한 올이랑 얼굴에 옛날에 어렸을 때 마마를 하셨대요. 그 마마 자국까지 다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냥 유배지는 저 따라오시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둥그런 창이 보이시죠? 네.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아까 세안도, 바로 세안도의 둥그런 창이 바로 이게 승여상 씨라고 이 건축물을 건축한 세안도를 모티브로 해서 이 건축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썰렁하죠? 바로 비움의 미학입니다. 여기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내 건축물을 자랑할 곳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안도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런 건축을 하시고
바로 이제 그 귀향터입니다. 터를 나타내는 정려 유업인데 이 지역에 바로 김 선생의 후학들 중에 홍정시라는 대정 출신 서예가가 이곳이 분명히 유배지로 복원될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예상하고 이 글씨를 미리 써두시고 돌아가셨대요. 그 진짜로 여기서 복원됐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비문도 다 제자들이 다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가집이 보이는데 이 집은 강도순이라는 부잣집의 집이에요. 길 건너에 송계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포도통 직원이. 원래는 처음에는 송계순 집에서 한 2년 위리안치 당하셨다가 강도순이라는 분이 모셔왔어요. 자신이. 그렇게 해서 이분을 모시고 공부도 배우고 후학도 가르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울타리 쳐져 있는 이 나무가 탱자나무예요. 가까이 가보시면 가시가 굉장히 질기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탱자를 울타리로 씁니다. 그런데 위리안치의 리자가 바로 탱자 리자라 그랬죠? 탱자가 울타리 쳐져 있는 그런 위리안치. 그런 가택연금형이 바로 위리안치예요. 근데 지금은 낮게 다 잘라서 그렇지만 서적을 보면요. 문헌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높이 쳐져 있는지 밖에서 건물이 안 보인대요. 처마가 안 보인대요. 그리고 워낙 거칠게 돼 있어서 그냥 밥 이렇게 집어넣는 투입구만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안에 갇혀가지고 지내시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저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위리안치 겨울에 오시면 이렇게 수선화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수선화가 다 졌습니다. 이분이 수선화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졌고. 자, 조심해 들어오세요. 이게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부의 상징입니다.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이다 하는 뜻이고, 이 쇠막, 외양간 이게 있다는 것도 역시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못 먹어요. 워낙 비싸고 귀해서.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게 이제 제주도의 전통 가옥이라고 부잣집의 가옥이라고 해서 복원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터가 그대로 보존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4.3 때 이미 다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자재들이 다시 이렇게 오래된 자재들을 이용해서 보증을 받아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이기 때문에 안거리와 밖거리, 모거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거리까지 있다는 거는 사랑방까지 있다는 건 부잣집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안에 초이선사와 함께 차를 드시고 계시죠? 아마 예상컨대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 대정마시면요 바람이 얼마나 세운지 독풍이라고 그래서 발배될 때까지 이렇게 견디신 것만도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합들이 오면서 마치 그 장날에 바람들이 구름같이 몰리듯이 이분들이 배우러 여기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배당한 그 김정일 선생의 입장에서 불행하지만 함께 해서 나중에 또 사회주의 또 강문석이라는 또 자녀도 나와요. 후손도. 그런데 대정은 워낙 단골적으로 셉니다. 아마도 선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선비는 너무나 많은데 1시간이 지났네. 오늘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네. 네. 요새 비듬령이지만 옛날에는 비듬령이 있잖아. 최고 한거 제주도 유배가 최고 아주. 그러니까 뒤에 내려오고 옛날에 아무것도 없어요.
날씨가 발음이 이제 똥하고 시하고 비슷하잖아요. 자체가 대단하다. 정말 김정희씨. 이쪽 벽에 이쪽 벽에 모아놓은 그거는 봐도 잘 쓰구나. 네. 너무 조금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순신 막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분이거든요. 이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다시 연구가 시작돼요. 네. 네. 보통 글씨만 쓰고 그냥 그렇죠. 비상선 씨. 통역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양반이 24살에 연변을 갔다고 지금 국경에 갔다고 그때 옥록씨 만나고 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영물급들을 만나는 거야. 그것을 아버지 잘 만나. 이거 뭐라고 해요? 좀 대화를 해야 돼. 네. 선생님. 대정리 얘기가 대정리의 바람